남기신 분이다. 주요 내용을 네 분류로 이렇게 했어요. 생애와 작품, 가계도 유하게끔 시문이 남긴 예술혼. 시문 선생님은 1901년도에 흑석동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는 경기도 시흥군 신북면 검은돌이었어요. 지금의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1915년도에 한강을 건너서 고모님 댁에서 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를 다니고 훗날에 경기고등학교,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셨다.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담을 했다가 3월 5일날 일본 경찰에 덕수궁 앞에서 체포가 돼서 6개월형 3년 집행유예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남긴 편지가 어머니께 올린 글이에요. 옥살이를 하고 나오니까 일반 학생들은 다 학교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시몬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해갖고 퇴학 처분이 됩니다. 집에서 있는데 유학의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일본으로는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마침법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기승 박사님한테 그리고 이제 망명을 떠나는 거죠. 항저우 금문대학에서 금문 공부를 하고 3년 만에 귀국을 하시고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고 25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수일과 심순의 후반부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돼요. 시몬 선생님 우리가 이름과 성인 줄 알고 있잖아요. 본명은 심대섭입니다. 그분을 백남이라고 불렀다가도 아들이 셋이니 삼보라고도 부르고 삼춘이라고도 부르고 영화 탈춤 시나리오를 쓰면서 동아일보에 연재를 할 때 당신이 호로 바꿉니다. 3남 1녀 중에 막내인데가 형님들 계신데 큰 대자를 쓰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 한자 사전을 막 찾다가 더울 훈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훈으로 26년도부터 쓰게 됩니다. 27년도에는 영화 유학을 일본으로 갔다 오게 되고 30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항해시 그날이 오면 쓰죠. 32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연재하려고 했지만 연재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32년도에 당신을 낙향을 해요. 그래서 34년도에 필경사라는 집을 짓고 사시게 되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 계몽소설 상록소설을 집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우리 마라톤 선수들 잘 알잖아요. 손기정 선수, 이봉주 선수, 황영주 선수 두 분은 금메달을 따고 한 분은 은메달을 따고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따고 이때 36년도에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손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쓰시고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따시고 즉흥시를 쓰시고 이게 마지막 유작시예요. 그리고 상록소설을 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선 총독부에서 실패를 합니다. 나는 온 국민들한테 다독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작업을 할 때 그만 과로에 의해서 전염병 장티푸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목차를 갖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은 그 전에 태서 그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청성심씨입니다. 본관이. 선조가 심온이에요. 심온은 조선시대 4대 임금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이신 거예요. 딸이 소원왕후죠. 그분들 지금 영릉에 누워 계시죠. 우리 충청도에
도지사를 지냈던 분이 계셔요. 심대섭 직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끔 이제 신문기념관을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가시고 하시죠. 이분들이 당진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분은 형님 내외예요. 이렇게 큰 형님 내외, 신부 선생님, 할머니, 사촌,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누님, 어머니 이렇게 됐어요. 가족 사진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흑석동은 40칸짜리 집안에 300석지기 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이 아버지는 지금의 흑석동 신북면장님을 하시면서 노량진에 있는 을로북동학교의 교장 역임을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당진으로 먼저 내려오셔서 과수원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13년 전에 먼저 내려오신다. 흑석동은요 한강변이에요. 중앙대학교가 있는데요. 언덕이에요. 그 곳은 나중에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진도 지도를 보면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래서 난지도, 외모, 장고항 이런 데는 다 배가 드나들던 곳이에요. 한진 역시도 필경사가 있는 곳이 한진포고거든요. 거기는 대진나루라고 했어요. 큰 대자 좋은 선이 있던 곳이 나르던 곳이라는 거죠. 우리 천안함 사고 났을 때 바지선을 타고 사고 난 배가 바지선에 의해서 평택 이암대로 갔던 그 앞바다가 한진 앞바다입니다. 대진나루. 대진나루에서는 여객선이 드나들었어요. 지금은 삼교방조제가 들었으면서 한진나루가 그닥 큰 대진나루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지났죠. 곡창지대에서 나는 그 쌀의 생산량을 갖다가 조선에 태고 다 한양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나들던 곳이 대진나루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누가 계셨냐? 할머니 친정이 우리가 가는 곳은 구곡리인데 할머니 친정이 옆 동네 오곡리예요. 그러면 심은 선생님네 집이 40칸짜리 300석집이라고 했는데 흑석동에서 쌀이 날 리는 없을 테고 이렇게 할머니의 친정 아버지한테는 외가 심은 선생님은 진외가 이곳에다 일찌감치 해상로를 통해서 농토를 마련했다는 거지. 그래서 훗날이 내려왔을 때는 이분들이 지주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님은 바로 제일 큰 형님의 바로 밑에가 원석 누님이거든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사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에 부모님을 따라서 옆에 와서 집을 한 채 짓고 부모님 옆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훗날에 이제 심우 선생님의 그 자식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돌보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어머니는 해평윤 씨예요. 해평윤 씨.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심우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시절.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잘생겼어요. 이 옆에 계신 분은요. 윤극영 씨. 동창이에요. 교동초등학교도 동창, 경성제일고등학교도 동창. 이 동창들이 누가 있냐? 우리 청산리전투, 봉오동 전투의 주역들이 있던 이범석 장군, 박헌영, 우리 예산 출신, 박열 이런 분들이 심우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의 동창들인 거예요. 심우 선생님 이분과의 관계는요. 아까 제가 어머니가 해평윤 씨라고 했잖아요. 두 분과의 관계가 내외종간이에요. 한쪽에서 볼 때는 외사촌, 한쪽에서 볼 때는 고종사촌. 이 두 분과의 관계를 갖다 내외종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열 씨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열 씨는 요 윤극영 씨 집 옆에 살았대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양말을 신었는데 양말인지 맨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더라고요. 박물시내는. 심우 선생님이 벽에다가 끄적끄적 그냥 내가 시인이 되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끄적거린 것이 근백수가 됐다라는 일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있거든요. 심우 선생님 박군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쓰리박이 등장합니다. 박렬, 박헌영, 박순병 다 아실만한 분일 거예요. 박순병이라는 분은 매일신보의 기자였어요.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박헌영 씨는 4년 동안 한 책상에서 벤또를 같이 까먹은 친구랑 했어요. 심우 선생님 장편소설 5편 있거든요. 동방의 인, 불사조, 직녀성, 영혼의 미소, 상록수. 그 중에 제일 먼저 썼던 동방의 인이 이 박헌영 씨와 주세죽 씨 부부를 다룬 장편소설이에요. 그 정도로 박헌영 씨하고 친분이 두터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문기념관의 전시관에 와서 볼 때 박헌영 씨 왜 이 사람 사진을 붙여놨어요? 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절자가 된 거지 심우 선생님처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변절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분도 독립운동 하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은 박렬. 그분은 일본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천황으로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내 부인이 조선을 사랑했던 여인이라겠어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박렬 씨는 늦게까지 살아계셨어요. 제일 옥살이를 오래 했다. 20년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박렬이라는 분이죠. 내가 왜 이 두 분의 사진을 갖다 이렇게 띄웠냐면 심은 선생님 내외종간이기도 하지만 늘 평생에 만나요. 늘 심은 선생님하고 딸이야라는 합창단을 윤구경 씨가 만들었을 때 그곳에 후원하러 가고 심은 선생님이 2번 결혼했는데 2번째 여인이 또 윤구경 씨하고 딸이야라는 합창단을 후원하고 다닐 때 무용가가 와요. 12살. 6년 후에 재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윤구경 씨는 그 딸이야라는 합창단을 자기가 창단한 거거든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18살 피아노 연주자 오인경 씨가 와요. 자기는 23살이야. 집안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켜갖고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야 합창단을 후원할 때 오인경 피아노 연주자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 있어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데 제가 언젠가 전시관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살짝 비쳤어요. 이게 문학이라는 게 너무 듣기에 막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중간에 섞어서 해준다고 이 오인경 여사와 스캔들이 일어난 거를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딱 싸운 분이 윤구경 씨 아드님과 친친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가서 진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응? 근데 이제 살짝 물어보긴 하시다. 내 어머니가 본부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이제 제가 해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주워 담았거든요. 이분의 전시관은 서울의 강북구 스리에 이번에 전시관이 있어요. 본인이 살던 집을 갖다 전시관에 했어요. 해방 후에 왔으니까 이분도 친일 논란으로 컸습니다. 사실은. 심우 선생님 3.1운동에 가담이 됐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덕수궁 앞에서 3월 5일날 잡혔어요. 일본 경찰에.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6개월형 3년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이때 편지를 써요. 어머니께. 내가 이곳까지 와 있는지를 어머니 모르실 거예요. 내 고의적 사업을 받고 나서야 내가 이곳까지 들어온 거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어머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선에는 어머니 같은 분이 몇천 분,
몇만 분이 계시다. 나는 어머니보다 더 크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 어머니 당신 아들을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이 나라에 그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이에요. 이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은 지금 서대문 역사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중학교에 교과서가 23권에서 27권이라고 해요. 그 중에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서가 비상교육입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몇 페이지, 몇 장에 해당돼요. 누구의 작품이? 윤동주의 작품과 심은 선생님의 작품이, 심은 선생님 감옥에서 어머니께 올린 글을 그날 오면이 심도 있게 다룬 비상교육의 중학교 과정을 다루는 서울의 중학교가 있어요. 몇 장입니다. 몇 장. 또 서대문 역사관과 관련된 현무소와 관련된 작품이 심은 선생님 또 하나 있어요. 만가라는 시가 있어요. 만가. 오늘은 정말 해가 반짝 떠서 좋지만 그때 심은 선생님이 그 시를 쓸 때는 비가 왔었나 봐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우리 동지들의 장례 행렬을 시문이 시로 표현한 거예요. 제목은 만가입니다. 굳은 비 줄줄이 내리는 황혼의 거리를 우리는 동지의 관을 메고 나간다. 만장도 명정도 세우지 못하고 수의조차 못 입힌 시체를 엊기었고 엊그제 떼매어내오던 옥문을 지나 우리는 철벅철벅 무악지를 넘는다겠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형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미루나무가 있어요. 저 미루나무는 이 오랜 세월을 우리 독립운동가가 여기서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사형장 이렇게 뒤로 가면 옥문이 있어요. 그 옥문을 지나서 나오면은 무악지를 넘어서 갖다 버리다시피 그렇게 무덤을 쓴 곳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예. 원래 사연의 일행의 육행식이에요. 근데 육행은 없어졌어. 그러면 총독부에서 너무 강한 느낌을 썼다 해서 삭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각난 원고를 지금 깨매가는 단계인데 그거는 영원히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를 뒤져봐도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가라는 작품도 서대문 형무소와 관련 작품으로서 같이 전시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중국으로 갔다겠죠. 원래는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정말 밉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배울 것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일본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승 박사님한테 가서 바치폰도 태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변장, 로이드 안경도 쓰고 내 옷 복장도 변장을 하고 봉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걸쳐서 이렇게 이동 경로가 북경, 상해, 난징, 항저우 이렇게 붙이는데 항저우는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동네였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항저우라는 동네가요. 강원도 휴양지하고 비슷한 동네라 해요. 이때 이제 3년간을 중국에서 방황을 했다가 나중에 근문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과 신치호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중국으로 왔어.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 돈도 넉넉히 갖고 온 것도 없어. 그때 신채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네 집에서 며칠간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 무당장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혜영 선생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신혼관계하고 관련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 육형제가 중구 일대에 땅이 엄청 많대요. 이 집안이.
근데 전부 다 팔은 거예요. 한 10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역사 스페셜에 이분네 가족, 이분네 집안을 다룬 역사 스페셜이 있었어요. 그때 가격으로 약 600억에 해당된다고요. 그 돈을 다 육형제가 반대를 하나 받지 않고 팔아서 어디로 갔냐? 만주로 간 거예요.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 초대 교장 스님은 이상용이라는 분이에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만주로 넘어오는 우리 애국자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매일 바닥이 났어요. 10년을 이어왔던 신흥무관학교예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이범석 장군뿐만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도 연결되고 여기에 졸업생이 약 3,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3,000명 중에 봉오동 전투와 청사리 전투에 다 주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저쪽에 경북 쪽에 가면 태계 이황 선생님을 굉장히 높여요. 1,000원짜리에도 태계 이황 선생님 계셔요. 근데 경남 쪽에 오니까 누구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냐면 남명조식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남명조식 선생님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낙향을 하시는데 산청으로 낙향을 하시는 거예요. 산청의 덕산면은 어디냐?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위치에 있고 그 지리산 물줄기가 내려서 산청의 덕산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덕산면 앞에는 큰 냇가가 있습니다. 그 냇가 가에다가 산천제를 짓고 후학생을, 문화생들 다 길러내는 거예요. 그 문화생들 약 100명이 우리 조선시대 선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에 다 주역들이 된 거예요. 100명 정도가.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남명조식 선생님의 딸의 사위가 곽재우 장군이에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애들 바람 듣고 그러면 막 꽉 채운다 그런 거야. 그게 곽재우 장군을 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니네 경북에 아무리 태계 이황을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 경남에는 문화생을 기르는 사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님이 이렇게 재산 온짓 하나 갖다 다 팔아갖고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갖고 10년 동안 길러냈던 3,000명의 학생들이 봉오동 전투, 청사리 전투에 주역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진짜 대단하다는 거죠. 무당장에서 월열을 묵어요. 그때 이제 정말 예뻐하셨던 거예요. 막내 아들처럼. 이때 이제 일화가 있어요. 신채영 선생님의 일화는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집을 갖다가 멈추고서 울더라는 거예요. 며느리 보고 왜 울어? 왜 우는데? 그랬더니 재봉틀이 고장나서 운다라고 하더래요. 그래, 나라를 잃은 슬픔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근데 그깟 재봉틀이 고장났다고 울어? 라고 며느리를 나무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무당 선생님은 아들이 규룡이에요. 영식이라고 하죠. 시무 선생님을 무당 선생님이 막내 아들처럼 예뻐하니까 그 큰아드님도 그렇게 아끼고 했다라고 해요. 원료를. 시무 선생님 동성제일고등부통학교에 1,000명 고른다면 1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경기고등학교예요.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왔어. 그러니 시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혜영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프랑스에 가서 금문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뛰어난 외모, 언변술 좋죠. 외려 공부하고 왔죠. 외려를 공부를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하셔요. 근데 저마다의 소질은 다 있어요. 제가 아까 윤구경 씨 내외중간 설명하고 왔잖아요. 시몬 선생님 어머니가 문장가 집안에 굉장히 현명한 분이라고 해요. 윤구경 씨도
이 동요 작곡을 극문에 뛰어나신 거잖아요. 심우 선생님 역시도 어머니의 DNA를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돈이 오면서 심우 선생님은 우당장을 나와서 이렇게 항저우의 지강대학에 가서 극문 공부를 하고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중퇴를 하고 귀국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심우 선생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일행이 지강대학에 갔어요. 심우 선생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지강대학의 모든 문서를 다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데 20년도에 지강대학의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우 선생님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없다고 봐야 돼요. 심우 선생님이 일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썼던 작품들을 많이 못 갖고 와요. 시를 정말 많이 쓰셨는데 못 갖고 나오시는 거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은 내 부인이 있어요. 심우 선생님 17살에 연산이 여인과 결혼했어요. 심우 선생님 아버지와 이혜승 씨라는 분은 굉장히 가까운 중마지우라고 합니다. 여동생과 나중에 심우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돼요. 한 살 이상이에요. 왕족이에요. 내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외로움을 달랠 것입니까? 라고 부인한테 물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서 길상을 내고 남편은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심우 선생님이 이름이 없어요. 부인이 영아라고 불렀어요. 왜 영아라고 불렀냐면 저기 영남 쪽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영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름을 져줘요. 심우 선생님이. 혜승의 오빠의 해자 돌림. 영남에서 태어났다 해서 영아. 그래서 이혜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갔으니 부모님 우리 부인 좀 학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진명보통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 훗날에 심우 선생님 덕분에 부인은 이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자기 직업을 갖고 훗날을 자기가 슬프지 않게 보낸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이야기는 나중에 가족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훗날에 이혜영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을 생각하는 수필이 한 점이 나와요. 단죄와 우당이에요. 70누구가 되신 우리 이혜영 선생님이 대련의 여승 감옥에서 철창 속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내가 평생에 존경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꼽히는 분들이 이분들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밤이라는 시예요. 밤. 1923년도 당신의 집 거문들 뜰 앞에서 쓴 시예요. 이쪽에는 당신의 원고예요. 제가 유일하게 원고를 갖고 있어요. 복사본이긴 하지만 밤이라는 시. 밤이 되살려며 문풍지가 온다. 텅 빈 방 안에는 등잔불 기름 좋은 소리뿐. 지가 천정을 모조리 써는데 어둠은 아직도 창밖을 지키고 내 마음은 무거운 근심에 주물려 깊이 모를 연목 속에서 자박질한다. 기나긴 겨울밤에 가늘게 떨며 느끼는 고달픈 영혼의 울음소리. 별없는 하늘 아래 내 마음 들 곳 없구나. 제가 해설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시부터 제가 외웠어요. 여기에서 지가 천정을 모조리 써는 때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지가 누구를 상징하냐. 일본 놈의 압제를 뜻한 거예요. 어둠은 아직도 창밖을 지키고 있다. 왜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기르냐라는 뜻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밤이라는 시예요. 우리 시문기념관을 만들 때 무엇을 갖고 여기를 전시할까 할 때 제가 하기사님한테 추천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1926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 순종이 승하하셨어요. 어느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버지 고종이 돌아가시고 7년 후에 승하하셨어요. 몸이 굉장히 허약하시다라고 해요. 틀니를 끼셨다라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런 설이 있습니다. 고종과 아들 순종이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고종은 딱 차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시고 탁 놓으셨는데 순종은 어린 나이니까 그냥 원샷했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시름시름 했는지는 모르지만 틀니를 낄 정도였을까? 그렇다면 그 차가 무엇의 종류였을까? 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순종이 돌아가셔서 도나물 앞에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은 선생님이 그 장례 준비하는 도나물 앞에서 모습을 보고 즉흥시를 쓰시는 거예요. 통곡 속에서 우리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통곡할 일이다. 조선의 마지막 뭐를 보고 있다. 이 작품이 5월 17일자 시대일보에 딱 한 번 실립니다. 6월 10일은 순종의 장례식이에요. 60만 세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는 작품이다. 지금 순종의 추모제를 6월 10일 6시 10분에 해요. 2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선생님이 이 통곡 속에서를 추모제 때 낭송하셨다. 네. 지금은 이렇게 심은 선생님이 작품들이 굉장히 수면 위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선 총독부의 검열에 다 삭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27년도에 영화의 꿈을 갖고 일본으로 갑니다. 심은 선생님은 원래 극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심은 선생님은 독립운동, 시, 소설, 언론, 경성방송국의 어나운서, 평론가까지 다 했지만 내 진짜 마지막 꿈은 영화다. 영화. 1925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과 심슨에는 장안몽이에요. 일본 소설입니다. 금생야차예요. 번안 소설입니다. 그 멋진 대사 하나 중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더냐 라는 게 이슬과 심슨에 나오는 대사죠. 전반부에 주삼손이라는 영화 배우가 촬영을 다 했어요. 근데 후반부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대역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심은 선생님 잘생겼다고 했잖아요. 심은 선생님이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이듬해 영화의 매력을 느끼죠. 탈춤이라는 영화 소설을 시나리오를 써요.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해요. 동아일보에 연재를 해야 되는데 대섭이라는 이름이 우리 형님들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한자 사전을 막 찾아서 순이 딱 꽂히면서 이때부터 쓰는 거예요. 1926년도 탈춤이라는 영화 소설을 시나리오를 동아일보에 연재할 때부터 쓴다. 26살부터 쓴 게 훈이라는 호예요. 그 이듬해 강옥식이라는 영화 배우와 떠나요. 서울에 잘 있거라. 나는 경부선 안에서 이 시를 쓴다. 부산에 가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가는 거예요. 현해탄의 앞 바다에 배우의 가판 위에 올라가서 시를 쓰는 거야. 현해탄이라는 시를 써요. 얼마 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풍덩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리찬물을 불린 윤신덕과
김우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 현해탄 앞바다에서 가평에 올라가서 둘이 껴안고 그냥 현해탄 바다에 뛰어내리면서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현해탄이라는 시를 써요. 가평에.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의 무사시노라는 동네예요. 동경 옆에 문화의 도시. 그곳에 가서 일할 촬영소라는 곳에서 3개월간 영화 공부를 하는데 춘이라는 영화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의 영화 배우로 출연을 하신 게 심은 선생님이에요. 또 왜 일본을 굳이 영화 공부를 하러 가러 서둘러서 갔느냐. 27년도 2월달 봄도 안 돼갖고 심은 선생님 극문회를 조직하고 했던 사람이 최승일 외예요. 최승일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프로듀서 1호예요. 1호. 그 사람이 10살 차이 나는 무용가가 있어요. 오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용가가 와요. 이씨라는 무용가가. 그래서 오빠가 내 여동생을 데리고 공연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동생 매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요. 17살에. 심은 선생님 27살에 일본을 영화 공부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무사시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길을 걷는데 퐁당퐁당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겠죠. 둘이가 다. 심은 선생님은 혼자이니까 고백을 하겠죠. 심은 선생님 첫 부인과는 17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이혼하고 27살에 일본을 갔으니까 자기는 솔로야. 솔로.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예요. 동생이에요. 아주 외모도 뛰어나요. 무용도 참 잘해요. 무용 유학 왔어요. 무사시노로. 근데 이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아직 내가 나이가 어려서 사랑 고백을 받아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훗날에 그분은 안막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상이 같아요. 북한으로 갔는데 58년도에 다 숙정이 되죠. 그분이 무의 최승이에요. 그분은 누구하고 사랑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 그분하고 사랑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요, 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김영랑 집에서 반대를 해요. 우리는 딴따라지만 하고 혼인할 수 없다고. 무의 최승희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막